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 출전한 이채훈이 예선 9위로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1위는 호주의 스콧 제임스가 차지한 가운데 결선은 오는 14일에 열립니다. 한편 남자 스피드스케이팅 1000m에서는 구경민이 10위에 올랐고 헝가리 귀하를 선택한 전 올림픽 메달리스트 김민석은 1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새 시즌 개막전에서 손흥민과 메시의 빅매치가 불발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손흥민과 맞설 예정이던 리오넬 메시가 햄스트링을 다쳤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프로농구 삼성과 KT의 경기에 2쿼터 도중 지각 출근한 삼성 김효범 감독이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고 김효범 감독이 경기 시작 60분 전 도착 의무와 감독의 성실 의무 조항 등을 위반했다면서 제재금 300만 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김현석 감독 체제로 명가 재건에 나선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가 23세 이하 대표팀 공격수 정재상을 영입했습니다. 울산은 대구FC에서 뛰던 정재상을 영입하고 측면 자원 최강민을 대구로 보내는 맞트레이드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NBA 사무국이 디트로이트 대 샬럿의 경기에서 난축구에 가담한 양팀 선수 4명에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이사야 스튜어트는 7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고 샬럿의 마일스 브리지스와 무사 디아바테는 각각 4경기 출장 정지 처분, 디트로이트의 제일런 듀런에게는 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손흥민 선수와 관련이 있는 소식들부터 짚어보고 갈까 합니다. 먼저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개막전이 손흥민 대 메시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메시가 부상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일단 메시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까지는 공식 발표된 내용, 확실한 내용입니다. 소속팀인 인터 마이애미가 리오넬 메시 선수의 햄스트링 부상 소식을 알려왔어요. 지난 주말 에콰도르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했지만 후반 12분 부상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교체가 됐고요. 이후에 이제 팀이 발표를 한 건데요. 햄스트링이라고 하면은 뭐 사실 몇 주간의 회복 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개막전 뛰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러니까요. 개막전이 이제 오는 22일입니다. 그래서 곧 시작인데 햄스트링 부상 보통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네, 또 메시가 거의 40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또 부상 회복도 중요한데 사실 MLS 측에서도 이 개막전 사실 컨퍼런스가 다른데도 이 개막전을 한 이유는 손흥민 메시 손흥민 구도를 만들어가지고 딱 개막전부터 이슈를 끌어올려고 했었는데 MLS 측에서도 이렇게 메시가 부상당한 게 좀 우려스러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러면은 사실상 흥미가 떨어지는 거는 피할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뭐 제가 흔히 이 손흥민 대 메시 구도를 이제 MLS 3국이 좀 고의적으로 만들었을 때 흔히 비유하는 게 NBA에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동부에 있을 때 동부의 르브론 제임스, 서부의 스테픈 커리를 일부러 계속 붙였거든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날마다요. 네네. 그런 거랑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런 대진을 짰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다쳤다. 이런 건 비슷한 거거든요. 힘이 팍 셀 수밖에 없고요. 특히 초대형 흥행 카드이기 때문에 경기장도 뭐 양팀의 홈구장이 아닌 콜리세움. 그러니까 예전 LA 4개 올림픽 때 만들어 놓은 미국 스포츠의 성지 중에 하나인 정말 초거대 구장이죠. 예. 여기서 경기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뭐 아마 메시가 없다고 해도 뭐 표가 다 팔리긴 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래도 전 세계적인 관심에서 약간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경기장에 7만 명 들어간다고 하던데 이게 손흥민하고 메시가 맞붙는 건 처음이잖아요. 맞습니다. 컨퍼런스 다르기 때문에 말함대로 마이애미는 동부에 있고 LA는 서부에 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두 MLS 그 리그상 몇 경기는 치르는데 딱 개막전에 딱 하는 거는 딱 흥행을 위해서 만든 건데 이 7만 명 구장 뭔가 판을 다 만들어 왔는데 이제 메시가 부상당하면서 하필 또 좀 어려워졌죠. 아니 근데 뭐 메시뿐만이 아니라 그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경기에서 모습을 계속 드러내지 않으니까 아, 손흥민 선수도 사실은 부상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 섞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기를 안 뛰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프리시즌 기간에 손흥민 선수가 연습 경기를 다 안 뛰었어요. 네, 바이에른 뮌헨 유소년 팀과의 연습 경기부터 시작해서 포틀랜드 팀버스, 산호세 어스케이크, 뉴욕시티 이런 뭐 프로 팀과 가지는 뭐 우리나라 야구치고로 말하면 스프링 캠프 같은 데서 이제 프로 팀끼리 미리 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리그 팀끼리도 친선 경기를 하는 게 이제 MLS의 문화인데 그 프리시즌 토너먼트를 다 걸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훈련은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경기를 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런 우려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지에서 취재도 이루어지고 구단 입장도 나오기 마련인데 단 한 번도 부상이 맞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몸을 좀 천천히 만들고 좀 길게 보는 오히려 부상 방지를 위해서 연습 경기를 걸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흥민 선수가 메시만큼은 아니지만 노장 반지를 들었다 보니까 이제 뛰는 건 실전에서 뛰어라 이런 입장이지 않았을까 짐작이 되고 반대로 메시는 뭐 인터 마이애미가 많은 친선 경기에 메시를 좀 억지로 출전시키면서 아무래도 흥행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또 남미에서의 메시가 가지는 엄청난 위상이 있다 보니까 안 뛰면 불만이 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무리해서 연습 경기를 다 소화하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근데 뭐 보도 중에서는 주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 이럴 리는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사실 말도 안 되고 뭐 감독이 바뀌었다고 뭐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근데 감독이 수석 코치였어요. 전 감독에. 예. 또 손흥민 잘 썼고 잘 알고 있고 또 뭐 한두 경기 뭐 안 나왔던 모르겠지만 다 안 나와가지고 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모든 게 다 루머고 아마 근데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 때도 그렇고 토트넘 때도 그렇고 항상 뛰고 싶어 했거든요. 어느 경기든. 근데 안 뛰고 있는 거 보면은 약간 손흥민 본인도 그렇고 구단도 약간 부상 관리 차원 몸 상태가 매우 그러니까 매우 좋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좀 관리 차원에서 뺀 것 같습니다. 좀. 그 이게 좀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경기를 직전에 뛰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면에는 계속해서 이제 춘추제를 이제 처음에 하는 거잖아요. 네. 예, 계속 춘추제 그 리그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 그런 적응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복합적이네요. 네. 그 측면에서 짐작하는 분석이 많은데 상당히 타당한 분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춘추제를 오가면서 지난 1년 반을 뛰었기 때문에 보통은 1년 단위로 한 뭐 10달 정도 일하고 2달 정도 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1년 반을 통째로 안 쉬고 일하고 좀 늦게 쉬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다른 해에 비해서 1.5배를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늦는 거 아닌가라는 짐작은 할 수 있고요. 둘째로 MLS 개막전에 앞서서 LAFC가 공식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 북중미의 챔피언스리그라고 할 수 있는 북중미 챔피언스컵에 2월 18일에 먼저 팀이 경기를 나가고 그 다음에 2월 22일에 인터 마이애미와의 경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첫 번째 공식전에서 한 교체 출장 정도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공식 리그 경기 인터 마이애미 전에서 선발 출장을 노리지 않을까 이런 수순이 아닐까라는 분석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LAFC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손흥민 선수와 흥부 듀오로 불리는 부안가 선수 이 선수가 떠날 거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가능성이 진짜 있는 건가요? 지금 부안가도 LAFC에서 핵심 중 핵심이고 예. 또 손흥민 파트너로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졌는데 지금 브라질 리그에서 지금 제안이 오고 있거든요. 원래 인터 마이애미에서도 메시 파트너로 노렸는데 LAFC 반대를 했죠. 그리고 1,500만 달러를 고수했고 그 이상을 못 맞춰주면서 이제 LAFC 남기로 한 것 같은데 플루미넨시 이제 브라질 리그 그래서 강호죠. 네. 거기서 이제 다른 지금 브라질 리그가 되게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루미넨시도 경쟁팀이기 때문에 돈도 따라 써야 되고 그래서 1,300만 달러 제안했다가 LAFC 거절하니까 1,500만 달러 올려가지고 1,500만 달러에 이제 합의가 됐고 뭐 브라질 보도에서도 보면은 부안가가 브라질로 가길 원한다. 또 플루미넨시랑
개인 협약 끝나가지고 LAFC가 대체자만 구하면은 이적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또 나오는 보도로는 LAFC가 대체자를 찾는 동안에 지금 플루미네시는 빨리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는 대신에 차라리 다른 쪽으로 선회를 하자가 돼가지고 아마 부안가는 뭔가 잔류를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니 근데 이제 부안가가 뭐 천년만년 있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계속해서 네. 팀 선수가 이동할 수밖에 없고 LAFC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그 선수 보강이 좀 있었나요? 네, 선수 보강은 일단 여러 명 하긴 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유럽의 명문 구단 중에 하나죠. 포르투에 있던 캐나다 대표 선수 유스타키오 선수를 임대 영입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뭐 다양한 선수들이 영입이 됐어요. 맷 에반스, 타일러 보이드 등등이 영입이 됐는데 정말 중요한 건 스타 한 명을 더 영입하냐 마냐의 여부입니다. 이 미국 프로축구는 셀러리 캡 예외 선수를 꽉 채워서 그 자리에 모두 스타 선수를 쓰는 팀이 아무래도 잘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자리를 비워놓은 만큼 전력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LAFC가 그 손흥민, 부안가와 함께 합을 맞출 세 번째의 셀러리 캡 예외 선수, 즉 고연봉 선수를 누구를 할 건지 아직도 못 정하고 아직도 수급을 못했어요. 그 선수가 새로운 공격수가 됐든 수비수가 됐든 영입이 돼야 팀의 전력이 강해지는 것인데 그 자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아직 굵직한 전력 보강은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네. 결국에는 영입도 똑바로 안 됐는데 기존 흥부 듀오 중에서 부가 나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우려가 있는 것이죠. 부 대체자만 사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더해서 한 명을 더 사야 한다 이런 네네.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것 중에 LAFC가 22일 시즌 개막 전에 그 18일에 북중미 챔피언스컵에도 출전을 한다. 이게 뭐 사전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중미 챔피언스컵이 생소하긴 하거든요. 어떤 대회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북중미 카리브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보면 됩니다. 여기 또 속한 게 이제 MLS 이제 9팀 나가는데 이제 되게 복잡합니다. 이게 뭐 티켓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다가 LAFC가 뭐가 이게 걸리고 뒤로 밀리다가 이제 LAFC 된 거예요. 막차 탄 건데 이 챔피언스리그 컵을 나가는데 이제 뭐 부안가 이적설 나오고 있고 손흥민 안 뛰고 있고 또 영입도 지금 다른 팀들에 비해서 좀 미진하기 때문에 LAFC 팬들은 좀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챔피언스컵을 앞두고 성적도 이제 내야 되고 MLS 시작하면은 좀 일정도 빡빡한데 좀 뭔가 들린 소식들이 좀 안 좋은 게 없어가지고 뭐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LAFC를 우승 후보로 보는 팀들이 그 매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안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북중미 챔피언스컵은 어떻게 치러지나요? 네, 대회가 이제 LAFC는 1라운드에서 네. 온두라스의 레알 에스파냐를 만나게 됩니다. 딱 들어도 이제 온두라스 이런 나라의 팀들과 붙는다는 게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새로운 그런 네. 환경에서 뛴다는 걸 딱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시즌 첫 공식전인데 유럽이나 이런 데 챔피언스리그랑은 뭐 팀 구성도 좀 단촐하고 이제 신동 기자 말해준 것처럼 딱 상위 몇 팀만 나가는 게 아니고 출전 팀을 정하는 방식도 좀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확실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탄 유일한 트로피가 유럽 대항전 트로피잖아요. 리그 네. 트로피가 아니고 이제 사실 자국 리그보다 유럽 대항전이 더 굵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도 MLS 정상도 좋지만 이제 북중미 챔피언스컵 정상에 오른다면 북중미의 맹주가 되는 거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친정이죠. 떠나온 토트넘은 시즌 중에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결국 프랭크 감독이 떠나게 됐어요. 네, 토마스 프랑크 감독이 경질이 됐습니다. 네.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8경기 동안 무무패패 이렇게 사무사패 네. 이제 리드미컬한 네. 사무사패를 당하면서 안 좋은 성적을 쭉 이어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팀 내에서 리더십도 많이 붕괴됐다고 해요. 네. 자꾸 지금 프리미어리그 선두에 있는 아스날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아스날이 토트넘의 라이벌이거든요. 그렇죠. 자꾸 아스널을 본받으라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뒤에서 그 조용히 자기들끼리 있을 때 저 감독은 왜 아스날 얘기만 해 이렇게 좀 호박씨를 까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위험이 서지 않으니까 실직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프랑크 감독이 나간 뒤에 후임이 누가 될지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이제 M 아나운서 보고 배워라. S 아나운서 보고 배워라. 네. 맞는 말이어도 이게 자꾸 듣다 보면은 저 상관은 공감 능력이 없나 그쵸, 이런 생각이 예. 드는 거죠. 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성적 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고 난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서 또 국내 매체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도 토트넘에 리더가 없다. 예. 감독도 저렇게 약간 신뢰 못 받고 있고 뭐 로메로라는 주장이 있지만 뭐 맨유전 퇴장당하는 거나 뭐 봤을 때도 약간 팀을 위한 게 아니라 뭔가 개인의 뭔가 그 성질 그걸 못 참고 있고 뭐 반더벤도 있고 비카리오도 있고 벤탄쿠르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리더가 없다 보니까 감독이 흔들릴 때 팀 자체가 흔들릴 때 결국 리더가 부재하니까 이 팀 자체가 아예 이제 살아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적 안 나오고 경기력 안 나오고 인터뷰 실현하고 부상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이 경질이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경질이 되어야만 한 환경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은 정말 많이 엉망인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떠난 이후에. 네. 아니 진짜 뭐 경질이 되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게 딱 적합한 게 지금 뭐 강등권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16위입니다. 예. 20팀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세 팀, 그러니까 18, 19, 22 세 팀이 강등권이고 16위면 딱 2계단 차이잖아요. 그리고 18위 웨스트햄과 승점차가 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홈에서의 성적이 말도 안 되게 안 좋습니다. 홈 승률이 20%가 안 되고 원정 승률이 조금 더 좋은데 이게 홈 팬들이 야유를 하고 홈 성적이 안 나오면 야유를 더 하고 야유를 더하면 홈이 불편하니까 성적이 더 안 나오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이미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팬들이 체감하는 팀의 성적은 실제 승률보다도 더 낮은 거예요. 네. 실제 16인데 홈 기분은 거의 20위 기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야유를 하고 감독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너 빨리 나가라. 이런 말들을 팬들이 막 떠들고 네. 이런 지경이 왔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지금 16위 승점 29점, 강등권 18위 웨스트햄과는 5점 차. 이런 상황에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할 텐데 다음 경기가 하필이면 아스널입니다. 네, 이제 FA컵 주간이 있어가지고 10일 뒤에 치러지는데 뭔가 토트넘도 이 기간을 고려한 것 같고 또 상대가 아스날인 점 네.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맨유의 캐릭처럼 뭔가 캐릭도 왔을 때 맨시티랑 첫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 딱 치르고 이기니까 쭉 올라간 것처럼 임시 감독이 누군지 모르겠고 어떤 감독이 올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반등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한편으로는 도박 쓰고 좀 약간 술 던진 거죠 지금은. 네. 그 토트넘 일단 감독을 선임해야 할 텐데 후임으로는 어떤 사람이 거론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일단 무직 상태에 있는 좀 명장급의 감독, 그 다음에 토트넘에서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토트넘과 좋은 기억이 있었던 사람들이 좀 흥미로운데 먼저 이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현재 미국 대표팀을 이끌고 있지만 월드컵 이후에 잘 설득하면 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토트넘을 중흥시킨 토트넘 역대급 감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로비킨 하면 이제 한일 월드컵 때 아일랜드 대표로 네. 와서 이제 한국에서도 뛰었던 그 스타 공격수 출신인데 토트넘 선수로서 레전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헝가리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메뉴에 지금 신호기 제기해 주신 캐리 케이스처럼 예전 토트넘에서 잘했던 선수 출신이 오면 네. 레전드니까 좀 위험도 서고 메뉴가 맨시티 잡은 것처럼 토트넘도 아스널 잡고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는 있는 것인데 이 모든 시나리오가 다 지금 당장 데려온다기보다는 다음 시즌을 얘기하는 그런 카드들에 가깝습니다. 다 지금 직장도 있고요. 중간에 네. 빼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행을 누굴 세울 것인가도 화제인데 대행으로는 가장 유력한 건 코치를 하고 있는 윤 헤이팅하 코치인데 이 헤이팅하 코치는 전 직장 아약스에서도 감독 대행으로서 수습을 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감독 자르려고 코치를 이런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냐라는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이번 시즌까지는 대응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는 게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우리나라의 프리미어리거 황희찬 선수는 또 부상으로 쓰러졌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미어리그가 팀당 38경기 중에서 25경기에서 26경기 정도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한 3분의 2 정도 일정을 소화한 건데요. 이 마지막 남은 3분의 1에서 우승과 강등팀이 결정이 됩니다. 현재 판도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약간 우승만 보면 아스날이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네. 결국 이 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맨시티랑. 왜냐하면은 지금 뭐 맨유, 빌라, 첼시도 상위권에 올라 있지만
선두까지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또 아스날이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지만 맨시티가 지금 겨울에 영입한 세메뇨 그리고 게이 이 선수들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맨시티가 후반기 때 정말 잘합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과 막판까지 우승 경쟁을 할 것 같고 또 그 아래 챔피언스리그 경쟁을 보면은 프리미어리그가 다음 시즌에도 아마 5장 챔피언스리그 5장 나올 것 같은데 아마 맨유, 뭐 첼시, 빌라 이 정도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맨유가 챔피언스 나간다면은 캐릭 임시 감독은 뭔가 정식 감독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반면에 강등권 울버햄튼은 최하위 확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금 살아나는 기미 때 이 흐름이라면은 만약에 기적처럼 올라갈 수 있다는데 기적은 결국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시즌 첫 승을 굉장히 늦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즌 첫 승 때 앞으로 몇 승하면 모른다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승이 1입니다. 1. 네, 그 뒤로 1승도 못했기 때문에 기적은 이제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 살아남으려면 17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최하위에서. 그런데 그 두 팀의 승점 격차가 무려 18점. 이기 때문에 이것은 좁힐 수 없는 차이라고 보는 게 맞겠고요. 그래서 울버햄턴이 이런 위치에 있는 만큼 이 팀 소속인 황희찬 선수의 미래도 더욱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울버햄튼과의 경기를 비겨서 그랬을까요? 노팅엄도 감독을 경질했네요. 지금 보면은 노팅엄이 정말 특이한 팀입니다. 지금 누누 감독 자르고 포스테쿨로 자르고 션다이치까지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3번 경질하고 4번째 감독을 맞이할 텐데 노팅엄이 지난 시즌 돌풍을 일으켰을 때 감독의 누누가 이제 구단주의 마리나키스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질당했고 포스테쿨로는 진짜 못해서 경질당했고 이제 션다이치도 마리나키스 구단주의 기대에 못 미친 것 같아요. 초반에 잘했고 뭐 18경기를 치러가지고 6승 4무 8패인데 그래도 강등권을 근처를 못 벗어난 게 좀 화합이 된 것 같고 마리나키스 구단주의 좀 여러모로 이 감독은 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좀 즉흥적으로 자른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새로 오는 감독도 울버햄튼을 아마 이끌었던 비토르 페리라인데 예전에 올림피아코스 때 이 구단주가 구단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 올림피아코스 예전에 황인범이 뛰었던 그 올림피아코스의 감독이었던 비토르 페레라 자기 친분이 있는 네. 이 감독을 안 친다고 하는데 뭐 지금 노팅엄이 강등당할 위기에 있는데 뭔가 구단주가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것도 좀 특이하죠 참. 네. 네. 자, 근데 그 황희찬 선수는 팀이 최하위로 강등권에 있는 것도 안타까운데 거취도 불분명하잖아요. 심지어 또 부상당했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의 가장 큰 적은 부상입니다. 네, 이번 시즌 그래도 부상이 없는 기간에는 꾸준히 뛰면서 황희찬 선수가 이제 제일 좋은 시나리오 중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딱 나눠 보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부상, 좀 더 좋은 게 이제 뛰기는 꾸준히 뛰는 거, 더 좋은 게 이제 골도 많이 넣고 활약하는 거라면 그래서 최소한 2등급 꾸준히 뛰긴 뛰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필 그런 타이밍에 부상을 당하면서 좀 한동안 빠지게 됐는데요. 종아리 근육 부상이고요. 몇 주간 정도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면서 아마 3월에 있을 대한민국 대표팀의 그 A 매치도 딱 장소가 마침 영국에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못 뛸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뭐 그 A 매치만 거르고 그 뒤에 건강을 되찾으면 괜찮긴 한데 네. 이렇게 부상이 좀 잦아지면 월드컵 즈음에도 부상이 또 올 수가 있는 것이다 보니 지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드컵도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부상이 자꾸 재발할 가능성도 있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팀의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황희찬 선수도 다쳤고 백승호 선수도 다쳤다면서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네. 백승호가 이제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전에서 착지를 하다가 이제 어깨 부상 당했는데 기존 전반기 때도 어깨 부상 당했거든요. 어깨 부상을. 그래서 수술을 하면은 좀 결장 기간이 길어진다 했는데 수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잘 뛰고 있었는데 또 어깨 부상을 당하면서 아직 얼마나 결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고 또 우려스러운 거는 대표팀이 지금 박용우 선수도 부상당했고 원두희 선수도 부상당해가지고 지금 중원 옵션이 안 그래도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 했을 때 네. 3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3선의 옵션이었던 박용우, 원두재, 백승호가 물론 백승호는 큰 부상까지 아닌 것 같지만 부상을 당한 건 좀 안 좋은 소식이고 또 이제 황인범 선수도 사실 지금 잘 뛰고 있지만 부상에 좀 위험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중원 옵션이 지금 원래 누구를 뽑는 게 맞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월드컵까지 누가 남냐가 지금 관건인 것 같아요. 중원은 뭔가.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공격 라인 쪽은 활약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특히 대표팀 최전방 자리를 놓고 주전 경쟁 중인 선수 오현규 선수가 이적하자마자 첫 경기 맹활약을 했습니다. 네. 벨기에 행크에서 튀르키의 명문팀 베식타스로 이적을 했는데 데뷔전에서 바로 선발로 뛰면서 오버헤드킥 득점을 했어요.
나머지 한 골도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사실상 두 골을 다 만든 셈이 됐고 그 페널티킥이라는 굉장히 드문 명장면으로 득점을 한 걸 보면 역시 오영규 선수 득점원 공격수로서의 본능이 확실히 있다라는 네. 걸 이제 튀르키예 팬들한테 널리 알리면서 기분 좋게 이스탄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역시 건강하게 돌아와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정말 너무 잘합니다. 네. 일단 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랑 PSG가 안 판 이유가 있었고 교체로 들어오면은 공기가 달라지고 이 선수가 뭐 패스, 움직임, 동료를 활용하는 그런 모습도 좋고 이 골 장면을 보면은 반박자 빠르게 때렸거든요. 골키퍼가 반응은 했지만 그걸 못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계속 이 선수를 어떻게든 활용을 하고 쓰려는 걸 보면서 또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금만 더 뛰게 선발로 좀 많이만 뛰게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PSG에서 활약이나 이 선수의 뭐 상대, 입지 이런 그러니까 뭔가 능력 이런 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전진우 선수가 과연 언제 데뷔전을 치르게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옥스퍼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네, 5경기 만에 데뷔전인데요. 뭐 애초에 전주 선수를 좀 비싸게 사간 편이고 뭐 주전으로 써야만 강등권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안 쓸 리는 없었는데 다만 전주 선수가 그 K리그 시즌 끝나고 겨울 휴가를 즐기다가 간 거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몸을 올리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5경기 만에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노리치 시티를 상대한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서 후반 11분부터 경기 끝날 때까지 뛰었습니다. 뭐 특유의 활발한 플레이를 조금 시도하면서 드리블 시도도 있었고 슈팅 시도도 있었고요. 뭐 다만 이제 이 경기에서는 엄청나게 인상적이지 않았고 팀도 결국엔 졌습니다만 첫 수를 떴으니만큼 네. 앞으로 빨리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지난 시즌 전북현대 K리그 1 우승의 주역이었던 그 엄청난 파괴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유럽파드 소식도 정리를 해주시죠. 신동훈 기자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재성 선수가 이제 마인츠 강등권 탈출을 이끌었고 이 선수가 뭐 감독이 바뀌어도 주장을 뛰고 있고 약간 수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핵심 중 핵심입니다. 또 이제 좋은 소식은 마인츠와 재계약을 하면서 뭔가 전북현대 복귀설도 있었고 전북현대가 실제로 좀 문의도 했다고 하는데 이재성 선수는 좀 유럽에서 더 있기를 원했고 마인츠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또 이제 김민재 선수는 좀 아쉬운 소식인데 부상도 아닌데 명단 제외가 됐고 결장까지 하면서 이제 라이프치히와 포칼 때 결장까지 하면서 이 선수가 원래 3순위 옵션이었다가 4순위로 밀린 느낌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우려가 있고 여름에 뭔가 이적을 결심하는 게 맞지 않냐 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윤 기자님, 신동훈 기자님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